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용암과 자유조차의 신호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권의 잠룡들이 하나둘 링에 오르면서 대선 레이스 분위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대선 연기파이자 원조 친노로 일찌감치 대선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3선의 이광재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하고 화상 인터뷰 지켜보셨죠? 네. 그 주말 동안에 많은 그 뉴스를 장식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엑스파일에 관심 없습니다. 아, 관심 없습니까? 네, 관심 없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국가 경영 파일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하.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그 파일을 빨리 보고 싶고요. 결국은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 결국은 경제와 외교가 한 80%쯤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가 저는 윤석열 총장보다 국가 경영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한 달 전에 일찌감치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드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지 또 이광재 의원님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G7에서 G5, G3로 도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게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창업 국가를 통해서 일자리의 기회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재정혁명을 통해서 평생 복지 국가가 있는 나라, 분열된 나라를 통합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미국, 중국에서 살아남고 위대해지는 외교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이요. 뭐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닙니다. 점차 오를 테지만요. 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10년간 정치 생활을 안 하다 왔잖아요. 네. 근데 현재 2.5%면 높은 거죠. 뭐. 네. 네. 근데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이광재의 불꽃 튀는 50대의 대결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강하고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장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중도와 중산층이라는 부분에 강점이 있고 이재명 지사는 전통적인 지지층에 강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번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될 것이고 저는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러면서 불꽃 튀는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여권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 의원님의 양자 대결로 이제 압축될 지금 거라는 민주당 그런... 경선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준석의 변화가 있으면 민주당도 변화가 있겠죠. 네. 근데 결국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정치는 50대에 하는 거라고. 저는 청년 세대와 그 노후 세대를 연결하는 게 결국은 50대고 축구도 우리가 미들 파워가 강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입고 오신 의상도요. 굉장히 좀 캐주얼하고 젊은 느낌을 좀 주는데요. 네, 이 옷 입고 축구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광재형으로 불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광재형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릴 뭔가 승부처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많이 배워야죠. 저도 보좌관들을 뽑을 때 저보다 다 20살 아래인 20대, 30대, 40대 초반을 뽑았거든요. 근데 저는 부족한 게 많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젊은 세대에게 뭐를 해주겠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되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함께 만들고 우리가 또 연세 드신 분은 우리가 모셔야 젊은 세대들이 더 박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꿈을 함께 가지고 가자. 그리고 귀가 2개고 입이 1개잖아요. 지금은 제가 젊은 세대한테 많이 들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 네. 젊은 이야기들 많이 이제 경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여권의 이제 주자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97세대 박용진 의원이 있고 또 이제 뭐 곧 출사표를 던질 거로 보이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정세균 총리도 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여권의 대선 후보들 어떻게 평가하시고 다 어떻게 훌륭하신 분들이죠. 뭐. 네. 그리고 제가 배워야 될 점들 다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눈을 떴다는 점이 장점이고 우리 또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다 모두가 조금씩 장점이 모여야 또 위대한 경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대선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선에 이겨내려면 결국은 20, 30대의 미래지향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중산층, 중소도시, 그다음에 우리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우리가 중도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강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강점이 있지 않을까요? 20, 30대 젊은 표심에 가장 우위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스마트워치 뭐 특허를 낸다거나 특히 기술혁명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와이퍼도 들고 나오잖아요. 네. 저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기술 경쟁에 기초한 창업 국가라는 게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이재명 지사의 이제 대표 브랜드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좀 그 반대 입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한 언론에서는 뭐 1위 후보에 대한 뭐 견제냐 뭐 이런 이제 그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거하면서 일체 네거티브를 안 하는 선거를 계속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실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뭔가 일자리가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범적인 실시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일정한 계층을 하든지 아니면 인구 소멸 지역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좋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고 저는 그건 장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발견했다면 저는 일단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저는 결국 국가가 해야 될 거는 애들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집값을 낮춰줘야지 우리가 1년에 50만 원 줘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줄일 건가가 제가 집중적인 노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두 분도 계시겠지만은 포인트 마일리지를 얼마 갖고 있는지 모르시죠? 네. 네. 우리가 확인 안 1년에 했습니다. 포인트 마일리지가 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이 20조 원이 넘거든요. 오. 그러면 5천만 국민한테 거의 4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2월 달에 그 카드사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나눠준 게 근 2조 5천억을 나눠주니까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전 디지털 시대의 소득을 저는 더 많이 연구하려고 하고 가처분 소득을 연구하려고 하고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부분은 문제의식이 좋으니까 실험을 해보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받아들일 때 그래야 멋진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의원께서 대표적인 경선 연기파시잖아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져가지고 국민들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반성문을 쓰고 있어! 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축구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응?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문제와 그렇죠. 네. 내로남불이라는 민주당의 혁신적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은 사실 대선보다는 백신이 언제 끝나냐. 우리가 언제 이걸 마스크를 벗고 내가 가게 문을 다시 열 건가가 관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백신이 1차 접종이 완료되는 9월 말 정도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여러분 저희 이제 드디어 마스크 벗고 사실 수 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경선을 시작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11월 달하고 비슷비슷하면 저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선 경선 기획단 윤곽이 드러난 상태인데요. 남은 공동단장 한 명은 파격적인 젊은 피가 수혈될 거란 그런 이야기가 솔솔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아마 박용진 의원하고 거의 또래일 텐데 저는 우리 강병원 의원,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70년대 초반생으로 또 민주당을 이끌어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보다 훨씬 젊은 세대에서 좀 민간에서 와서 좀 새롭고 좀 파격적인 좀 멋진 자극을 민주당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6말 7초, 그 6월 말 7월 초에 이제 본격 등판할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제3지대에서 뭐 등판하고 뭐 국힘 이번 입당을 하지 않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설들이 뭐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와 또 윤 전 총장 발걸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총장이 스스로 알아서 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윤 총장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외로운 들판에 서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자신이 있으면 국내힘을 안 가는 게 본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은 그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이죠. 저는 엑스파일이고 뭔가 다 구태라고 봅니다. 결국은 국정 경영의 파일이죠. 비전이라고 봅니다. 네, 엑스파일에는 별로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예, 뭐 재차 말씀하셨는데요. 정치가 우리가 좀 다 같은 나라 국민이잖아요. 근데 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좀 승부하고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상대라도 좋은 건 있으면 받아들이고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빨리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 파일을 차곡차곡 뭐 쌓아두고 있다. 뭐 이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니까 쌓아두시는 모양이죠. 저는 안 쌓아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외에 현재 그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뭐 여러 후보가 있습니다만 아까 뭐 유승민 뭐 전 의원도 이제 말씀하셨고 그 어떤 그 야권 대선 후보들을 좀 이렇게 주시하고 계신가요?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원희룡 지사를 주목합니다. 제가 청와대도 있어보고 도지사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봤잖아요. 네. 정말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불면의 밤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결정해야 되고 이 머리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쓴다고 해도 알아야 지시를 하죠. 결국은 상당한 본인의 비전과 그리고 외교는 하루 이침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인맥과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승민 의원은 경제에 좀 강점이 있으시고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 부분에서 좀 대화하려고 여야가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원조 젊은 피시잖아요. 23살 당시에 노무현 의원 보좌관 또 하셨고 38살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으셨죠. 과거와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20년 만에 새로운 정치 세력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년 전에 이인재 대세론이 거의 여의도를 휩쓸었거든요. 네. 다 글로 쏠려갔죠. 1%인 노무현 후보에 몇 사람만 지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낡은 정치를 청산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50살에 문재인 민정수석, 52살에 이해찬 총리, 38살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40대 초반에 유시민 장관, 강금실 장관, 이창동 장관이 등장했죠. 지금 그때 청와대에 있었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2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IT를 주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네이버나 다음이나 NC소프트가 생겼죠. DJ 노무현 네. 대통령 시절에. 근데 지금은 사람 중심의 디지털 그린 시대가 오게 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새로운 경제가 앞으로 나가는 거로 보는데 이제 20년 만에 새로운 과거 정치를 탈탈 털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또 뭐 여의도 문법 깨기다, 파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의견 하나 좀 주시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치의 불신에서 결국은 시작된 건데 기존 정치의 불신이 뭘까요? 결국은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든지 두 번째로는 말하고 행동하고가 다른 거잖아요. 또 하나는 유능하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지 정치만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일자리 대책이 뭐냐? 부동산 대책이 뭐냐? 라고 하는 구체적인 국민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얘기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인데요. 네. 저희가 이 재래시장을 가시죠. 가서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좀 찍고시 그러면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몸을 쓰지 말고 머리를 쓰라고 그랬지. 재래시장에 가면은 그게 나한테 표가 되지만 그분들한테 도대체 생계에 무슨 도움이 되나? 몸을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라. 이미지의 정치를 그만하라니까. 그러면서 저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축구 선수가 암만 노래를 잘해봐야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다. 정치는 정치인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야 협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든 우리 정말 신음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에 정말 머리를 같이 맞대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원님 이제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인터넷 이제 프로필 검색을 했더니 65년생이시더라고요. 네. 우리 나이로 이제 57이신데 노무현 정권 뭐 2002, 2003년 시작했을 그 무렵에 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도 좀 비슷한 30대 같죠. 중후반의 네. 그런 나이셨네요. 네. 이준석 바람이 이제 불면서 여당의 뭐 86세대 그룹, 뭐 용태론도 지금 안에서 일고 있고 또 안에서도 이제 찬반이 이제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그런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의원님도 86 그룹에 또 뭐 당연하죠. 저도 한 명이시잖아요. 반성의 대상자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은 제가 10년 동안 바깥에 있었는데 바깥의 세상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여의도 시계는 느립니다. 우리가 봉준호 감독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은 학생 운동을 했는데 네. 근본적인 자기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장르를 만들었잖아요. 같은 586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운동권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고 자기 혁신을 부단히 하느냐에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운동권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운동권 플러스 그 열정 플러스 결국은 미래를 시대를 이겨내는 감각과 정신 그것을 함께 할 때 결국은 우리는 후배들한테 떳떳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필요한 거는 사실은 청년 세대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거죠. 과거 삼김 씨가 굉장한 발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마 대량 수혈이 불가피하다. 그래야 젊은 세대는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노년 세대들이 좀 편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60점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공통 원인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 바로 야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바로 의원께서 하신 말입니다. 이 소신 발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오류가 생기면 오류를 빨리 고치는 것이 저는 가장 용기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죠. 그건 맞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최저임금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시절보다도 더 많이 못 올린 게 있고요. 주 52시간 문제도 우리가 외국인이라든지 연구직 같은 경우는 좀 더 열린 사고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는 사실 제가 뼈저리게 생각하는데 저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한 40회 이상 세미나를 해봤습니다. 네. 이 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국토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가 노르웨이를 조사해 보니까요. 주택의 보급률이 180% 그리고 자가주택률이 80%입니다. 우리가 보급률이 104%고 60%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119%에 70%입니다. 저는
이제 옥탑방이나 반지하 이런 건 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네. 저는 더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 테니까 대답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소신 발언이 어떻게 보면 그 친문 또 이제 적극 지지층에 또 반발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계신데 그런 면은 좀 우려는 안 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고 이 나라를 바꾸려고 나온 거 아닌가요? 결국은 우리가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조직, 오류가 생기면 빨리 고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능함. 저는 그것을 가질 때가 필요하고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해야 우리가 함께 그래도 더 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비판은 받겠죠. 그리고 욕도 먹죠. 그러나 우리가 오류가 생겼으면은 변하는 용기도 같이 가져야 우리는 정치가 앞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할 말은 욕을 먹더라도 용기를 갖고 소신 발언을 하겠다. 뭐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정치는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의 배경 그리고 경선 필승 전략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네.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예. 말씀 더 여쭐게요. 예.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서 광재형의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지지도가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인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 경영을 누가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가 경영은 일자리를 누가 만들 것인가? 평생 복지를 누가 만들 것인가? 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으로 누가 이끌 것인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간섭이 아니고 박수 속에서 위대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누가 만들 것인지 과제 중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보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향후 계획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